야, 이제 이 집에서 나가라. 수준 떨어지는 년, 내가 그동안 많이 봐줬다. 호텔에서 함께 일해온 며느리 정가윤을 회사에서 한순간에 쫓아내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시어머니 장미영 부회장은 며느리 정가윤 씨를 공개적으로 망신 주고 쫓아냈습니다. 너처럼 급낮은 애 이 정도 키워줬으면 된 거 아니냐. 이제 알아서 살아. 그런데 며칠 뒤 근무시 받던 며느리가 갑자기 이사회실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계약서 한 장을 들고요. 거기서 폭탄 선언을 하고 마는데요. 어머니, 아니 장미영 씨, 이제부터 제가 이 호텔 인수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짐작하시는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회사 사람들이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정가윤 씨는 12년 동안 호텔 서비스 현장을 책임져온 사람이었습니다. 서비스 총괄부장이라는 직책은 겉으로 보기엔 화려해 보이지만 실상은 매일 현장을 뛰어다니며 고객 불만부터 직원 관리까지 모두 챙겨야 하는 자리였죠. 그래도 가윤 씨는 그 일을 좋아했습니다. 손님이 만족하는 표정,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볼 때면 뿌듯했거든요. 그날도 평소처럼 로비를 지나가는데 프런트 데스크 직원들이 대화를 뚝 멈추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원래라면 부장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건네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처음엔 바쁜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식당 매니저도 객실 팀장도 심지어 늘 농담을 주고받던 컨시어지 팀까지 모두 시선을 피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 가윤 씨는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곧 업무에 집중했습니다. 그날 오후엔 월간 품질 점검 회의가 있었거든요. 서비스 평가 점수,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 직원 교육 현황까지 정리해서 보고해야 했습니다. 가윤 씨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었죠. 회의실 문을 열었을 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테이블 끝자리에 감사실장 이도연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원래 이 자리에 오지 않는 사람이었죠. 가윤 씨는 자리에 앉으며 자료를 펼쳤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달 서비스 평가 결과는 정 부장님, 이도연 실장이 말을 끊었습니다. 보고 전에 먼저 확인할 게 있습니다. 그는 서류 한 장을 테이블 가운데로 밀었습니다. 가윤 씨가 제출한 품질 점검 보고서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숫자가 바뀌어 있었거든요. 가윤 씨가 작성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제가 쓴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정 부장님 결재 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가 이사회에 제출됐습니다. 누가 바꾼 겁니까? 그건 저희가 물어야 할 질문 아닙니까?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가윤 씨는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분명 자신이 작성한 내용과 달랐습니다. 객실 청결도 점수가 부풀려져 있었고 고객 불만 건수는 축소돼 있었죠. 누군가 고의로 조작한 흔적이었습니다. 정 부장님, 이건 단순 실수가 아닙니다. 책임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도연 실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가윤 씨는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제 사인은 분명 자신의 것이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남편 최도원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저녁집에서 얘기 좀 하자. 평소 같으면 무심하게 넘길 문장이었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왠지 불길했죠. 그리고 며칠 뒤 정말 최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 장미영 부회장이 호텔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신규 투자 유치를 발표하는 자리였죠. 가윤 씨도 서비스 총괄 책임자로서 배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이 나간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가윤 씨, 품질 관리 쪽은 이제 홍보본부로 통합하기로 했어요. 네. 품질이사 자리 내가 만들어준 거잖아. 그 정도도 감당 못하면 조용히 내려와야지. 주변에 남아있던 임원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윤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거였죠. 그날 오후 인사 발령이 떨어졌습니다. 서비스 총괄부장에서 홍보본부 소속으로 변경. 직급은 유지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좌천이었습니다.
가윤 씨의 팀원들은 다른 부서로 흩어졌고 12년 동안 쌓아온 자리가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야 가윤 씨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찬물로 얼굴을 씻고 천천히 숨을 고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 그런데 왜 내가 무너지는가?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가윤 씨는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펼쳐보니 이혼 협의서였습니다. 남편 최도원 씨의 서명란에는 이미 사인이 돼 있었죠. 가윤 씨는 서류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이 차갑게만 느껴졌죠.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계획적으로. 새벽 3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메일 알림이었죠. 발신자는 익명이었습니다. 제목은 부사장과 상무 출입 기록 확인 요망이었죠. 가윤 씨는 잠이 깬 채로 메일을 열었습니다. 첨부 파일에는 호텔 지하 주차장 CCTV 영상과 전자 출입 기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남편 최도원 씨와 신임 홍보상무 이주연 씨가 있었습니다. 새벽 1시, 아무도 없는 주차장에서 두 사람은 차 안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1시간 뒤 나왔습니다. 출입 기록도 명확했습니다. 지난 2달 동안 같은 패턴이 반복됐죠. 가윤 씨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먼저 왔습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남편이 최근 몇 달간 늦게 들어온 이유, 주말 출근이 잦아진 이유,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차가워진 이유.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출근하자마자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 급히 꺼지는 휴대폰 화면. 가윤 씨는 자신의 사내 메신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죠. 회사 전체 대화방에 그 영상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업로드한 사람 이름이 정가윤으로 표시돼 있었죠. 댓글에는 부장님이 직접 올리셨네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같은 반응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내가 올린 게 아닌데. 가윤 씨는 급히 아이디를 확인했지만 분명 자신의 계정이었습니다. 누군가 해킹했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자신의 명의로 올릴 계획이었던 거였죠. 점심시간이 되기 전에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당장 집으로 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인지 당황인지 알 수 없었죠. 가윤 씨는 회사를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이혼하고 싶어서 이걸 퍼뜨린 거야? 내가 했지. 내가 아니라고. 그럼 누가 한 건데? 내 아이디로 올라갔잖아. 나도 새벽에 익명 메일로 받았어. 누군가 내 명의를 도용한 거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지금 온 회사가 난리야. 우리 어머니한테도 연락 갔어. 최도원 씨는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가윤 씨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이 걱정되는 게 아니라 자기 입장이 걱정되는 거였죠. 내가 아니라는 말, 너는 못 믿겠지. 가윤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죠. 그날 오후 인사팀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직무 정지 조치. 내부 조사가 끝날 때까지 출근 금지였습니다. 사유는 기밀정보 무단 유포 및 임직원 명예훼손 혐의였죠. 저녁 무렵 시어머니 장미영 부회장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자리를 피했고 거실엔 둘만 남았습니다. 가윤 씨, 나도 참 안 됐다고 생각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회사 안팎으로 소문이 퍼졌어요. 내가 복수심에 그랬다고 다들 믿고 있어. 저는 안 했습니다. 믿어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사람들이 뭘 믿느냐는 거니까. 장미영 부회장은 핸드백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위자료 조건이 적힌 이혼 합의서였죠. 조용히 나가요. 밖에서 입 함부로 놀리지 말고. 그럼 이 금액은 드릴게요. 가윤 씨는 서류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봤죠. 전 나가지 않습니다. 뭐? 제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억울하면 증명하라고 하셨죠? 증명하겠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가윤 씨는 더 이상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12년 동안 참았던 것들이 이제 참아지지 않았거든요. 장미영 부회장은 서류를 테이블에 던지듯 놓고 일어났습니다. 후회할 거예요. 문이 닫혔습니다. 가윤 씨는 홀로 거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죠. 하지만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물러설 곳이 없다는 건 동시에 잃을 것도 없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가윤 씨는 짐도 제대로 싸지 않고 부산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서울역을 떠나는 KTX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는 내내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화도 나지 않았죠. 그저 텅 빈 느낌만 들었습니다. 12년을 쌓아온 커리어, 믿었던 결혼 생활, 그 모든 게 일주일 만에 무너졌으니까요. 기차가 대전을 지나고 대구를 지나는 동안 가윤 씨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무엇이 잘못됐을까? 어디서부터 어긋난 걸까?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산 해운대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 한기석 씨가 나와 있었죠. 가윤 씨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처음으로 목이 메었습니다. 아빠, 나 이혼했어. 한기석 씨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딸의 짐을 받아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죠.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는 동안 가윤 씨는 지난 일주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품질 보고서 조작, 영상 유포, 직무정지, 이혼 통보까지. 말하는 내내 아버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듣고 나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알고 있었다. 응. 내가 말을 들을 때를 기다렸다. 가윤 씨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한기석 씨는 서재로 가더니 낡은 서류 바인더를 들고 왔습니다. 표지에는 아르테온 호텔 긴급 투자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죠. 5년 전 내 시어머니 회사가 부도 위기였을 때 내가 투자했다. 기억하지? 응, 그때 아빠 펀드에서 200억 넣었잖아. 당시 장미영 부회장이 급하게 자금이 필요했어. 조건 없이 넣어달라고 했지. 그래서 조건을 하나 달았다. 한기석 씨는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가윤 씨는 붉은 형광펜으로 표시된 조항을 읽었죠. 제12조. 피투자사가 안전관리 규정을 위반하거나 직원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윤리 강령을 위반할 경우 투자자는 사전 통보 없이 즉시 경영권을 인수할 수 있다. 이게 뭔데? 보험이다. 내가 그 집안에 들어갈 때부터 불안했거든. 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가윤 씨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표정이었죠. 온화한 아버지가 아니라 사업가 한기석의 얼굴이었습니다. 아빠가 왜 이런 걸? 장미영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봤다. 비용 절감을 위해선 안전도 무시하는 사람이더라. 직원들 복지도 깎고 점검도 대충 하고 언젠가 사고가 날 거라고 생각했지. 그럼 지금 이걸 쓸 수 있다는 거야? 내가 원한다면. 가윤 씨는 계약서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품질 보고서 조작, 직원 부당해고, 안전관리 소홀. 이미 조건은 충족되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왜 진작 말 안 했어? 내가 그 집안에서 고생하는 거 알았으면서. 내가 선택할 일이니까. 내가 그 집안에서 버티겠다고 하면 난 지켜볼 생각이었다. 하지만 이젠 달라. 내가 여기 왔다는 건 더 이상 그쪽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 한기석 씨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다가 보였죠. 이제부터는 내가 움직인다. 가윤 씨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위해 무엇도 강요하지 않았던 사람. 조용히 뒤에서 길을 열어두고 기다렸던 사람. 그 사람이 지금 검을 뽑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응, 나도 같이. 그날 밤 가윤 씨는 오랜만에 깊이 잤습니다. 서울에서는 매일 악몽을 꿨지만 부산 바다 소리를 들으며 잠든 그날 밤은 달랐죠.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일찍 일어나 서재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배 변호사님, 한기석입니다. 5년 전 그 계약 기억하시죠? 이제 실행할 때가 됐습니다. 자료 정리해서 사무실로 보내주세요. 전화기 너머로 변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일주일 안에 준비하겠습니다. 아니, 사흘 안에 부탁드립니다. 가윤 씨는 거실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다시 빠져나갔죠.
무너진 것 같았지만 사실은 다시 쌓아 올릴 기반을 마련한 거였습니다. 지방으로 내려간 게 퇴각이 아니라 준비였던 거네. 부산에서 이틀이 지났습니다. 가윤 씨는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며 산책했고 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천천히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무너진 게 아니라 재정비하는 시간이었죠. 서울에서의 일들이 조금씩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최도원의 차가운 눈빛도, 장미영 부회장의 모욕적인 말도, 직원들의 회피하는 시선도 모두 흐릿해지고 있었습니다. 가윤 씨는 해변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조용히 살아도 되는 걸까?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도 되는 걸까?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떠난 뒤 호텔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직원들이 어떤 압박을 받고 있는지 너무 잘 알았으니까요. 사흘째 되던 새벽 4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안전관리팀 박준혁 부장이었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전한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호텔 루프탑 풀장에서 30대 남성 투숙객이 감전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수영하다가 풀장 조명 배선에 감전됐다고 했죠. 가윤 씨는 거실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아직 동이 트기 전이었죠. 어둠 속에서 바다 소리만 들렸습니다. 박준혁 부장의 설명은 계속됐습니다. 점검표에는 완료로 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그의 사인까지 위조됐다는 것. 석 달 전 안전관리팀 인원이 12명에서 6명으로 줄어든 것. 모두 장미영 부회장의 비용 절감 지시 때문이었습니다. 가윤 씨는 전화를 들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실제로 사고가 났다는 소식은 다른 차원의 충격이었습니다. 사람이 죽었다는 것. 그것도 안전점검만 제대로 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던 사고였다는 것. 분노보다는 깊은 슬픔이 먼저 왔습니다. 부장님이 떠나신 뒤로 회사가 완전히 이상해졌습니다. 저는 이번 사고가 구조적인 문제라는 걸 압니다. 박준혁 부장은 CCTV 백업 파일과 원본 점검표, 비용 절감 지시 메일까지 모두 확보해뒀다고 했습니다. 가윤 씨는 그가 왜 자신에게 전화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안전 업무를 맡아온 그에게 이번 사고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선이었던 거죠. 직업인으로서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료 안전하게 보관해 두세요. 제가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이건 개인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자책이 섞여 있었습니다. 가윤 씨는 그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안전 담당자로서 사고를 막지 못한 죄책감. 하지만 그건 그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인력을 줄이고 점검을 형식화하라고 지시한 사람들의 잘못이었죠. 전화를 끊고 나서 가윤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천천히 떠오르고 있었죠. 수평선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가윤 씨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지금 호텔에서는 언론 차단 작업이 한창일 겁니다. 최도원이 직접 지휘하면서 유족과 합의하려 하겠죠. 돈으로 입을 막으려 할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묻히지 않을 겁니다. 아버지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가윤 씨는 사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기석 씨는 예상했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시작할 때가 됐구나. 응. 이번은 나 때문이 아니야. 감정 문제가 아니라 목숨이 달린 문제니까. 가윤 씨는 박준혁 부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자료를 개인 이메일로 아버지 쪽 변호사에게 보내달라고 했죠. 회사 서버는 절대 사용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곧 답장이 왔습니다. 오늘 중으로 보내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서재로 들어가 배지훈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5년 전 계약을 실행할 때가 됐다고 사흘 안에 자료를 준비해달라고 했죠. 가윤 씨는 노트북을 켜고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아직 기사는 없었습니다. 철저히 막고 있는 거였죠. 하지만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유족이 있고 경찰이 수사 중이고 박준혁 부장 같은 현장 직원들이 진실을 알고 있으니까요. 가윤 씨는 창밖 바다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왔다가 부서지고 다시 밀려왔습니다. 그 움직임처럼 진실도 결국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가윤 씨는 이제 알았습니다.
부산으로 내려온 게 도망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건 재정비였고 준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서울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피해자가 아니라 증인으로, 무너진 사람이 아니라 바로 세우는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그날 오후 부산 해운대 아파트에 배지훈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키가 크고 침착한 인상의 남자였죠. 그는 서류 가방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아버지와 가윤 씨 앞에 앉았습니다. 5년 전 계약서를 다시 검토한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제12조 조항 여전히 유효합니다. 안전관리 규정 위반 시 투자자가 사전 통보 없이 즉시 경영권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결의도 필요 없습니다. 배지훈 변호사는 계약서 사본을 펼쳤습니다. 붉은 형광펜으로 표시된 부분을 짚으며 설명했죠. 가윤 씨가 지금 상황이 조건에 해당되는지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전사 사고, 점검표 조작, 안전인력 부당 감축. 모두 증거로 남아있다고 했죠. 절차도 설명했습니다. 먼저 박준혁 부장이 보내준 자료들을 법률 문서로 정리합니다. CCTV 영상, 점검표 원본과 조작본, 비용 절감 지시메일까지 모두 증거 패키지로 완성하는 거죠. 그 다음 이사회를 소집합니다. 투자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긴급 안건 발생 시 투자자가 소집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틀 안에 문서를 완성하고 이사회 소집 공문을 발송하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이사회가 열릴 겁니다. 가윤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변호사님,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습니다. 감사실 이도현 실장이 가지고 있는 내부 감사 보고서요. 거기에 품질 보고서 조작건도 들어있을 겁니다. 배지훈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도현 실장과 접촉이 가능하냐고 물었고 가윤 씨는 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가윤 씨는 이도현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전화가 연결됐죠.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지만 적대적이진 않았습니다. 가윤 씨는 감전사 사고와 점검표 조작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도현 실장은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감사보고서에 다 올라와 있지만 장미영 부회장이 묵살했다고 했죠. 자료는 백업해뒀다고 했습니다. 가윤 씨가 자료를 보내줄 수 있냐고 묻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부장님, 이거 어디까지 가는 건가요? 이도현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윤 씨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경영권 회수까지 갑니다. 제 아버지가 5년 전에 투자하실 때 조항을 넣어두셨어요. 안전 위반 시 경영권 인수 조항요. 그게 진짜 가능한 겁니까? 변호사가 검토했습니다. 가능합니다. 이도현 실장은 한참을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만 들렸죠.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번 사고는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합의금으로 덮으려는 거 감사 책임자로서 동의할 수 없어요. 가윤 씨는 감사 인사를 전했고 이도현 실장은 내일 아침까지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가윤 씨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버지와 배지훈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죠. 이도현 실장님이 자료 보내주신답니다. 한기석 씨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퍼즐이 맞춰지는구나 라고 중얼거렸죠. 배지훈 변호사가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조항은 유효합니다. 자격 박탈과 인수 절차 지금부터 시작하죠. 일주일 후면 이사회실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가윤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산 앞바다가 어둠 속에서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말로 싸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증거와 계약으로 압도하는 거였죠. 말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보여주기만 하면 되니까요. 다음 날 새벽 박준혁 부장과 이도현 실장에게서 거의 동시에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증거자료 패키지였죠. 배지훈 변호사는 즉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법률 검토서를 작성하고 증거 목록을 정리하고 이사회 소집 사유를 명시했습니다. 이틀 뒤 이사회 소집 공문이 아르테온 호텔 본사로 발송됐습니다. 제목은 긴급 이사회 소집 통보 투자계약 제12조의 근거함이었습니다. 장미영 부회장과 최도원 본부장에게 그 공문이 도착했을 때
그들이 어떤 표정을 지었을지 가윤 씨는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서울 강남 아르테온 호텔 본사 이사회실. 오후 2시에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이사들은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집 공문, 그리고 감전사 사고 이후 흐르는 불안한 소문들. 무언가 큰일이 터질 거라는 예감이 회의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장미영 부회장이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피로와 긴장이 역력했죠. 그 옆에는 최도원 전략기획본부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었던 그 사람도 여유 없는 표이었습니다. 감전사 사고 이후 언론 통제와 유족 합의에 실패하면서 둘 다 궁지에 몰려 있었죠. 이번 사고는 현장 관리 소홀입니다. 안전팀 책임이 큽니다. 장미영 부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최도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예산 삭감 지시가 문제였습니다. 충분한 인력 없이 어떻게 점검을 제대로 합니까? 둘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모자 관계였지만 위기 앞에서는 각자 도생이었죠. 이사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가윤이 들어섰습니다. 그 뒤로 한기석 회장과 배지훈 변호사가 따라 들어왔죠. 장미영 부회장은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윤 씨, 여긴 왜? 이사회에 참석하러 왔습니다. 가윤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예전처럼 움츠러들거나 시선을 피하지 않았죠. 배지훈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계약서, 증거자료, 법률 검토서가 차례로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경인프라펀드 법률대리인 배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투자계약 제12조에 근거한 긴급 이사회입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제12조? 그게 뭐였지? 배지훈 변호사는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5년 전 작성된 문서였죠. 붉은 형광펜으로 표시된 조항을 읽어내려갔습니다. 피투자사가 안전관리 규정을 위반하거나 직원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투자자는 사전 통보 없이 즉시 경영권을 인수할 수 있다. 이 조항은 현재 유효하며 발동 조건이 충족됐습니다. 장미영 부회장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최도원은 서류를 집어들고 황급히 읽기 시작했죠. 하지만 명백했습니다. 그들의 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으니까요. 배지훈 변호사는 노트북을 켜서 화면을 벽에 투사했습니다. 루프탑 풀장 CCTV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감전사 사고 당일의 기록이었죠. 그 다음은 점검표였습니다. 조작 전 원본과 조작 후 버전이 나란히 비교됐습니다. 박준혁 부장의 사인이 위조된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이어서 안전관리팀 인력 감축 지시 메일입니다. 화면에 장미영 부회장의 이메일이 떴습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 안전관리팀 인원을 즉시 절반으로 축소할 것. 날짜는 석 달 전이었습니다. 이사들은 숨죽여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도현 감사실장이 제출한 내부 감사 보고서입니다. 품질 보고서 조작, 안전점검 형식화, 직원 부당해고 등 윤리규정 위반 사항이 총 17건 기록돼 있습니다. 장미영 부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가족끼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야. 배지훈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해결은 끝났습니다. 가족이 아니라 계약입니다. 계약에 따라 해경인프라펀드는 즉시 경영권을 인수합니다. 표결은 필요 없습니다. 계약 조항에 명시돼 있습니다. 최도원이 가윤 씨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에는 당황과 분노가 섞여 있었죠. 가윤, 우리 다시. 당신이 놓은 판에서 내가 진 게 아니야. 나는 속았을 뿐이야. 가윤 씨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최도원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죠. 한기석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의결은 끝났습니다. 장미영 부회장과 최도원 본부장은 즉시 직무 정지됩니다. 관련 자료는 검찰에 이첩됩니다. 이제 리턴으로 돌려놓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장미영 부회장은 의자에 주저앉았고 최도원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변명도 변호도 소용없었습니다. 증거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가윤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하늘이 맑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경영권 인수 이후 호텔 내부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감사실장 이도연이 제출한 자료와 박준혁 부장이 확보한 CCTV 영상, 점검표 원본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수사는 빠르게 진행됐죠. 장미영 부회장과 최도원 본부장의 비용 절감 지시, 안전관리 인력 부당 감축, 점검표 조작 지시. 모든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가윤 씨는 수사 과정을 지켜보면서도 직접 나서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말하게 하는 것. 그게 아버지가 가르쳐준 방식이었죠. 언론에서는 연일 호텔 사건을 다뤘습니다. 안전 불감증, 재벌 갑질, 비용 절감의 비극.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여기에 이주연 홍보상무가 사내 여론 조작과 정가윤명의 영상 유포에 관여한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최도원과 공모해 가윤 씨를 몰아내려는 계획을 세웠던 거였죠. 세 사람 모두 기소됐습니다. 2달 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재판이 열렸습니다. 방청석에는 기자들과 호텔 직원들, 그리고 감전사 사고 유족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윤 씨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증인석이 아니라 방청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죠. 검사는 증거를 차례로 제시했습니다. 비용 절감 지시 메일, 안전관리팀 인력 감축 기록, 조작된 점검표, CCTV 영상. 모든 자료가 피고인들의 범행을 입증했습니다. 변호인들은 변론했지만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호텔 경영이 어려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최도원의 변호인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호텔 재무제표를 제시했습니다. 당시 호텔은 흑자였고 오히려 홍보비와 접대비는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비용 절감은 핑계였고 실제로는 경영진 성과급을 늘리기 위한 수단이었던 거죠. 법정에서 최도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직원들이 과하게 반발한 것입니다. 저희는 호텔을 살리려 했습니다. 장미영 부회장이 증인석에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준혁 부장과 이도연 실장의 증언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여러 번 위험성을 경고했지만 묵살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오히려 보고서를 조작하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했죠. 법정안이 술렁이었습니다. 재판은 5차례 진행됐습니다. 매번 새로운 증거가 나왔고 피고인들의 변명은 무너졌습니다. 이주연은 마지막 재판에서 눈물을 흘렸지만 판사는 냉정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법과 증거로만 판단했죠. 그리고 최종 선고일이 왔습니다. 법정은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방청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복도까지 줄을 섰죠. 그만큼 사회적 관심이 컸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최도원은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고 점검표 조작을 지시했으며 이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배임과 횡령 혐의도 인정됩니다. 징역 8년을 선고합니다. 최도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었죠. 변호인이 어깨에 손을 얹었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장미영은 비용 절감을 명목으로 안전인력을 부당하게 감축했고 점검 조작을 묵인했습니다. 경영 책임자로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됩니다.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장미영 부회장은 의자를 꽉 잡았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그녀는 가윤 씨를 힐끗봤지만 가윤 씨는 시선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이주연은 내부 정보를 유출하고 허위 자료 작성에 공모했습니다. 다만 직접적인 안전사고 책임은 없으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다만 호텔업계 영구 퇴출을 권고합니다. 이주연은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커리어가 끝난 거였죠. 가윤 씨는 방청석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시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끝났다는 느낌만 들었죠. 체온처럼 잔잔한 실감이었습니다. 판사가 마지막 말을 덧붙였습니다. 피고인들의 선택은 경영이 아닌 방임이었습니다. 이익을 위해 사람의 생명을 경시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기업은 이익만 추구하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이 일하고 사람이 머무는 곳입니다. 법정을 나오는 길에 최도원이 가윤 씨를 봤습니다.
그는 입을 열려다 말았습니다. 가윤 씨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그 사람은 이제 과거였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가윤 씨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회수였어. 나는 누구도 벌하려 한 적 없어.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거야. 하늘이 맑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 났습니다. 판결이 난 지 한 달 뒤, 서울 강남 호텔 본사 외벽에서 오래 걸려있던 간판이 내려졌습니다. 아르테온 호텔이라는 이름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죠. 직원들과 행인들이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누군가는 안타까워했고 누군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50년 역사를 가진 이름이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습니다. 며칠 뒤 새 간판이 올라갔습니다. 새로 바꾼 호텔 이름 리턴 호텔.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이 머무는 자리라는 뜻이었습니다. 브랜드 리뉴얼은 한기석 회장이 직접 지시한 것이었죠. 과거를 지우는 게 아니라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간판이 올라가는 날 직원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정가윤 씨는 다시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서비스 총괄부장으로 복귀한 거였죠. 이번엔 오너 가문의 며느리도 누군가의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정가윤. 12년 경력의 호텔 전문가로서 돌아온 거였습니다. 인사 발령이 나자 현장 직원들은 환영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가윤 씨가 왜 떠났는지, 그리고 무엇을 바꿔놨는지. 첫 출근 날 로비를 지나갈 때 직원들이 인사했습니다. 예전처럼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갑게 맞아주었죠. 프런트 데스크 팀장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부장님, 다시 오셔서 다행입니다. 나도 그래. 가윤 씨는 짧게 답하고 미소 지었습니다. 사무실로 들어가니 책상이 깨끗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앉았던 그 자리였죠. 하지만 느낌은 달랐습니다. 이번엔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자리였으니까요. 자신의 이름으로 일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호텔 내부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윤 씨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직원 제안함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창구였죠. 익명으로도 제안할 수 있게 했고 좋은 아이디어는 즉시 반영됐습니다. 직원들은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실제로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보며 믿기 시작했습니다. 안전 예산은 최우선 항목으로 편성됐습니다. 안전관리팀 인원도 다시 늘었고 박준혁 부장은 안전총괄이사로 승진했습니다. 그는 이제 경영진 회의에 직접 참석해 안전 관련 사안을 보고할 수 있게 됐죠. 예산을 깎으라는 압박도 없었습니다. 품질 점검 시스템도 바뀌었습니다.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요. 직원들은 두려움 없이 문제를 보고할 수 있게 됐습니다. 회의 시간에는 질문이 오갔고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조용히 고개만 끄덕이던 분위기는 사라졌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변화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직원 만족도가 올라갔고 고객 평점도 개선됐습니다. 무엇보다 현장 분위기가 밝아졌죠. 사람들이 웃으며 일했습니다. 주말이 되면 가윤 씨는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버지 한기석 씨와 함께 해변을 걸었습니다. 예전엔 어색했던 침묵이 이제는 편안했습니다. 둘 다 말이 많지 않았지만 그게 오히려 좋았죠.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어느 주말 해가 지는 바다 앞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빠져나갔습니다. 끊임없는 반복이었지만 지겹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웃어도 된다. 응, 이젠 진짜로. 가윤 씨는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난 몇 달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품질 보고서 조작 사건부터 이혼, 감전사 사고, 이사회, 재판까지. 한순간에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았지만 사실은 새로 쌓아 올리는 과정이었던 거죠. 무너진 게 아니라 정리된 거였습니다. 잘못된 관계, 억눌린 감정, 거짓된 안정감. 그 모든 게 정리되고 나니 진짜 자신이 보였습니다.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내도 아닌 그냥 정가윤으로 서 있는 자신이요. 가윤 씨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버텼던 게 아니라 지켜낸 거였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바닷물 냄새가 섞인 따뜻한 바람이었죠. 가윤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무섭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든 자신의 이름으로 맞설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도망치지 않아도 숨지 않아도 되는 삶. 그게 진짜 자유였습니다. 해가 수평선 너머로 넘어갔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죠. 아버지와 딸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발자국이 모래에 찍혔다가 파도에 지워졌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또 새로운 발자국을 남기면 되니까요. 지워지는 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리턴 호텔.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머무는 곳. 가윤 씨도 돌아왔습니다. 도망친 게 아니라 정비하고, 잃은 게 아니라 재정의하고, 무너진 게 아니라 다시 세운 사람으로요. 이제 그녀는 알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쓰러지지 않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거라는 것을요.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렇게 가윤 씨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때로는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